자, 25번부터 하겠습니다. 주한국은 정부의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수 기업과 공동 출자를 하고자 한다. 이 전략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 우회 전략, 2. 집중 전략, 3. 프랜차이징, 4. 컨소시엄, 5. 포획 전략. 답은 4번 컨소시엄인데요. 우선은 그 문제 안에 힌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규모 사업이란 단어가 있고 다수 기업과 공동 출자라는 단어. 물론 이제 공동이라는 것 때문에 컨소시엄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 그 대규모 사업, 다수 기업과 공동 출자라는 말 안에는 좀 적극적인 느낌이 있어요. 소극적 느낌이 있어요. 약간 적적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 아래 있는 5개의 용어 중에 우회, 집중, 포획 이런 단어들은 다 약간 소극적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3번 프랜차이징이냐? 프랜차이징하고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끼는 방식으로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고, 지금 그 우회나 포획 이런 단어들이 좀 평소에 우리 공부하던 거랑 좀 생소해요. 왜냐하면은 되게 경영학은 좀 적극적인 전략, 공격적 전략 위주로 공부도 하고 있고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소극적 용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다음 시험에 이제 20, 21, 22, 23 조금 3년은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그 앞전 시험에서 답은 아니지만 보기로 노출된 그런 용어들은 다음번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암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그 보충 자료에 넣어드렸는데 그 아예 큰 제목이 축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방어 축소 전략이잖아요. 방어 축소 전략. 자, 이거를 그 개선 여지가 있는지, 개선 여지가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개선 여지가 있을 때는 우회하고 포획을 쓰고요. 우회. 쓰고 없을 때는 수학. 뭐 처분, 청산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용어들이 객관식 용어로는 다 축소 소극적 전략에 해당한다. 특히 포획 같은 경우 쓰면 이거 되게 좀 적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포획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거는 소극적 전략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회하고 포획 중에는 어떤 게 그래도 조금 더 공격적인 거냐, 어떤 게 조금 더 적극적이냐 그러면 얘가 더 오히려 공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획은 더 소극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해설 참조해 보시면은 그 우회 전략은 산업 매력도가 높으나 내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매력도가 높다는 거는 이건 5죠, 5. 오퍼추너티. 그렇죠? 그런데 좀 내부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위크죠, 위크. 스트렝스 윅니스에서 위크죠. 근데 반면에 그리고 여기는 목표가 효율성 높이는 데 높이는 데 관심 있다. 반면에 포획은 중간 정도 매력도나 쇠퇴 산업이고, 그러니까 중간 매력도나 아니면 쇠퇴니까 이거는 T라고 보면 돼요. T, threat, 그렇죠? threat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약한 경쟁력, 약한 경쟁력이니까 W죠, 이것도 쓰는 전략이죠. W. 그리고 우회가 어려울 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집중하고 범위 축소. 주로 집중 아니면
범위 축소. 이 집중이란 단어가 이제 마케팅 공부하다 보면 집중 전략으로 배우시긴 한데, 이제 경영에서도, 그러니까 전략에서도 집중 전략이 있고 마케팅에서도 나오는데, 집중이란 단어는 약간 소극적인 거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집중이라는 단어 만나면. 자, 그다음에 이제 개선 여지가 아예 없다. 그러면 이제 수확은 이제 harvest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죠. harvest. 그다음에 처분, divest죠. 처분, divest. 그다음에 청산 전략을 주로 쓰고요. 다 줄이죠. 광고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탈출까지도, 매각 탈출 이렇게 쓰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6번.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아주 유행하는 문제였었어요. 여기 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었는데 조금씩 변형이 가해집니다. 그중에 가장 전형적 문제가 뭐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제1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적, 2. 경제적, 3. 윤리적, 4. 자선적, 5. 환경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문제가 최초에 나왔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사회적 책임을 레벨을 매겨가지고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초로 나왔고, 자, 답은 우선 2번의 경제 책임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법적 책임보다도 경제 책임이 더 기본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업은 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윤을 내서 주주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게 더 우선적 목표다. 법적보다도 경제적이 먼저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기 그 해설 잠깐 참조해 보시면 추가할 사항은 이제 사람 이름 캐롤, 그다음에 피라미드 모형 순서가 있다는 거죠. 레벨이. 그래서 1단계가 경제적, 2단계가 법적, 3단계가 윤리적, 4단계가 자선적. 조금 여기도 약간 이상합니다. 그렇죠? 윤리라는 게 더 큰 개념 같고 더 좋은 개념 같은데, 자선보다 더 앞에 나와 있고 자선이 맨 끝으로 나왔다는 게 좀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이건 학자 이름을 달고 나오면 이 사람이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따라줘야 돼요. 캐롤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래서 경제적이 법적보다 앞선다, 이게 중요하고, 윤리적보다 자선적이 맨 끝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27번. 엠비오에서 목표 설정 시 스마트 원칙에 옳지 않은 것은, 엠비오 보통 배우시면서 스마트 원칙이란 단어를 아마 소개받은 적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엠비오는 그냥 함께 단기 수리, 계속 피드백, 요 정도 키워드만 갖고 저희가 정리를 끝내거든요. 근데 이제 봤더니 스마트 원칙을 하면서 보기 1번에 구체적이어야 한다. S, specific S 써 있고요. 2번 측정 가능해야 된다. measurable M 써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의 그 앞자가 여기서 나온 것 같은, 아예 영어로 힌트를 줬어요. 3번 조직 목표와 일치성이 있어야 한다. aligned with organizational goals. 그래서 A. 그 다음에 현실적이며 결과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realistic and results oriented 되어 있어야 된다. 훈련 가능해야 된다. 트레이너블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께 결정한다, 단기 수리 목표다, 계속 피드백이다, 이런 그 말 키워드하고 좀 생뚱맞은 거는 5번밖에 없어요. 답이 5번이 되죠. 이제 스마트의 T라고 만들긴 했는데, 훈련 가능이랑 아무 상관이, 목표 결정하는데 뭐 훈련 가능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5번이 답인 거고, 해설 참조하시면
그 트레이너블 대신에 타임 바운디드, 그래서 기한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 수리적, 아니면 구체성 이런 거랑 연계된 용어는 타이밍이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5번을 답을 할 수 있고, 단 3번에 대해서 조직 목표와 일치는 우리가 그냥 함께 결정하니까 당연한 건데, 이 aligned라고 하지 말고 해설 보시면 achievable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achievable, 이건 이제 책에 따라서 어차피 A이긴 A인데 achievable 해야 된다. 그리고 4번도 좀 주의하실 게 그 realistic 해야 된다. 그러니까 achievable, realistic 다 같은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지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28번 포터의 가치사슬 모델에서 주요 활동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것은 1. 인적자원관리, 2. 서비스, 3. 기술개발, 4. 기획, 재무, 5. 법률자문. 답은 2번의 서비스가 주 활동의 5번째 활동으로 아주 중요하죠. 앞에서는 그림 그려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보조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어쨌든 난이도가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디테일한 느낌은 좀 나요. 옛날 2010년도에 비해서 20년대가 훨씬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페어의 일반 관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위의 통일성, 2. 직무의 분업화, 3. 보상의 공정성, 4. 조직의 분권화, 5. 권한과 책임의 일치. 자, 이거를 공부 안 했다가 지금 한번 찍어보세요. 뭐가 이상하세요? 답은 4번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찍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지금은 페어율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설계 변수 3가지 하고 이제 뭐 영향 변수가 좀 더 있는데 요걸 알고 있잖아요. 이거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비빌 언덕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문제 푸실 때. 그러면 이제 2번에 분업화, 4번에 무슨 뭐 분권화, 아니면 5번에 권한 책임 일치, 이런 단어를 만났을 때 이 용어들이 저쪽에서 좀 관련된, 분권화라는 단어 여기 있잖아요. 분화, 분업화, 이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저거랑 연계시켜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생각이 나오면 풀 수 있어요. 저런 단어들하고 이게 좀 연관이 있구나. 페어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페어는 초기 모델이고 이거는 상당히 세련된 20세기 이후까지 계속 연구 결과를 모아놓은 거니까 훨씬 세련된 거긴 한데, 어쨌든 관련된 거는 계속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거랑 연결시키면은 뭐가 이상하냐면 1번에는 직무의 전문화예요. 직무의 분업화예요. 분업화. 직무를 분업한다. 직무를 쪼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는 사실 원래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최소 단위를 직무라고 하기 때문에 직무랑 분업화란다는 서로 지금 관련이 있어요. 직무, 분업화, 쪼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단어가 더 있죠, 사실은. 그렇죠?
저렇게 저기까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직무분업화란 말은 일단 앞뒤가 맞아요. 그런데 4번에 조직의 분권화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조직을 지금 설계하려고 하는 것인데 조직 설계하는 이 단계에서 이 분권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 각 레벨의 권한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각 레벨별로.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조직을 분권한다는 얘기는 이 말이가 안 맞, 앞뒤가 안 맞아요. 조직과 분권한 말 자체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잘 보면. 거짓말, 뭔가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조직을 분권한다는 얘기가 조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먼저 다 분화해 놓고 다시 묶어준 다음에 권한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한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근데 조직의 분권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직의 분권화. 조직 자체가 사이즈가 되게 크잖아요. 카테고리가. 분권화는 지금 짠 개념이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잘 보면 그래서 답을 4번을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찍는다고 하면 해설을 잠깐 볼게요. 해설.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유행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노무사뿐만 아니라 요 해는 또 딴 시험에서도 이게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페어의 일반 원칙이 1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직무의 분권화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분권화가 아니라 직무의 분권화예요. 엄청난 치사한 문제죠. 직무의 분권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틀려서 답인 거고 직무 분권화. 그 다음에 책임과 권한의 일치.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고 책임도 있으면 권한도 있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규율, 명령이 일어나 이것도 다 수업 때 하고요. 지휘 통일, 그 다음에 전체의 우선, 그 다음에 보상의 공정성이 있어요. 보상의 공정성. 이거 보기 3번에도 지금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중앙 집권화, 계층화, 질서, 그냥 공정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의 공정성도 있지만 그냥 공정성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의 안정, 창의성, 자발성, 협동성 이렇게 있는데 제일 생뚱맞은 게 이 페어는 사실은 전통적 관리 X이론이기 때문에 종업원을 수도적 인간으로 보잖아요. 근데 창의성, 자발성 이런 게 있다는 게 좀 생뚱맞아요. 다음에 문제를 또 낸다면 이 창의성, 자발성이나 협동성을 넣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X이론하고 좀 거리가 있거든요. X이론이면 다 개미처럼 분산시켜갖고 그냥 위에서 통제하고 누르고 지시해야 될 것 같은데 페어리 이 관리의 원칙에 보면은 무슨 뭐 고용의 안정성도 있고 보상의 공정성 이건 어느 정도 받아들여줄 만한데 창의성, 자발성, 협동성이라는 게 있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또 다룬다면 얘를 건들면 문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납니다. 다시 보기로 오시면 1번 지휘 통일 맞고요. 이거 명령이론하고도 사실 관련 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의 분업화, 보상의 공정 있고요. 그냥 공정도 있고 조직의 분권화가 아니라 직무 분권화. 그 다음에 권한 책임 일치 있고요. 자, 30번 갑니다. 다음에 특성에 해당하는 기업 집중 형태는 보기 먼저 보면 카르텔, 콤비나트, 트러스트, 콘체른, 디베스티처 모르는 단어 없을 거고 주식 소유, 금융적 방법 등에 의한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주식 소유나 금융적 방법. 금융적 방법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자금의 공여, 자금의 대여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의한 결합. 외형상으로는 독립성이 유지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독립성이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 경제적 독립성은 상실.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모에서 자회사 형태. 답은 4번의 콘체른. 콘체른은 회계학적으로 치면 연결관계라고 해요. 연결, 지배종속관계. 그 다음에 3번 트러스트는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면 합병이죠. 합병. 아예. 그렇죠. 피합병에서 사라지는 거. 법률적 독립성 상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카르텔은 경제 독립성 유지, 법률적 독립성 유지.
그 세 개는 항상 같이 보시고, 콤비나트는 다각적 결합 공장 뭐 이렇게 부르는데 지역적 결합, 기술적 결합을 말하고 자본적 결합은 아닌 걸 말하고 디베스티처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1번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이게 이제 딱 1년 만에 또 한 번 다루는데 조금 문제를 변형한 것이죠.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에서 제시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단계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에 경제가 가장 근본이고 그다음에 법, 윤리가 앞이고 자선이 뒤, 이렇게 해서 순서에 매기시면 됩니다. 32번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가맹점은 운영 측면에서 개인 점포에 비해 자율성이 높다. 2. 가맹본부의 사업 확장이 용이하다. 3. 가맹점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와 상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4. 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경영지도와 지원받을 수 있다. 5.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우선 문제가 이게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프랜차이징 문제가 나오면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라이센싱이랑 비교하는 문제이거나 이렇게 비교하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징 내에서 프랜차이저 본사하고 프랜차이지사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거나, 여태까지 시험은 항상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1번의 가맹점은 2번의 가맹본부의 이랬기 때문에 여기 쪽 문제구나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쪽 문제구나. 그래 놓고 이제 그러면 반대말 있는 걸 갖고 찾으시는데, 가맹점은 운영 측면에서 개인 점포에 비해 자율성이 높을지 낮을지만 따지면 돼요. 높다 낮다 갖고. 그러면 낮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저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야 되니까 자율성이 낮죠. 대신에 장점은 4번처럼 본부로부터 경영지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신에 5번처럼 가맹비가 비싸죠. 프랜차이즈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다만 3번처럼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상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본부 입장인데, 본부 입장에서는 확장이 용이하다. 그죠? 사업 확장이 용이하다. 자, 33번.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에서 소비자 관점의 사용 용도가 유사한 다른 제품을, 이게 키워드죠. 문제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사용 용도가 유사한 다른 제품을 고려하는 경쟁 요소는 1. 산업 내 기존 경쟁 업체 간 경쟁. 2.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 3. 대체제 위협. 4. 공급자 교섭력. 5. 구매자 교섭력. 답은 3번의 대체제 위협. 문제가 나오는 파트는 유사한데 난이도가 깊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연습 문제에서 요거보다는 좀 난이도 높여갖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34번. 메이어의 호손 실험 중 배선 작업 실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요인들이 작업 능률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2. 생산 현장에서 비공식 조직을 확인하였다. 3. 비공식 조직이 작업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4. 관찰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5. 경제적 욕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인 것이죠. 경제적 욕구 쪽이면은 X이론입니다. X이론. 그렇죠? Y론은 만족감, 관계,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는 사회적 이런 용어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5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 1번의 키워드는 사회적 요인이고요. 2번 키워드는 비공식 조직, 3번 키워드 다시 비공식 조직, 4번은 관찰 연구.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35번. 맥그리거 XY론 중 Y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4개 중에 2개. 기억, 동기부여는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니은 작업 조건이 잘 갖춰지면 일은 놀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디귿 대부분 사람들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되어야 한다. 리을 사람은 적절하게 동기부여되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Y론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과 리을이죠. 니은에서는 일을 놀이처럼 좋아한다, 즐긴다 이런 얘기고, 리을에서는 자율과 창의 이런 것들은 Y론이고, 기억은 생리적 안전 욕구는 주로 X이론 쪽이고, 디귿 통제, 강제 이런 단어는 다 X이론 쪽입니다. 문제 쉽죠? 이거 사실을 회계사 기출문제에 따라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 있어요. 자, 이제 36번. 다음 특성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 형태는 개인기업 한 명의 사업자에 유한 주식회사 중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 용이 이쯤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은 5번 주식회사. 출제자들은 유한 책임, 전문 경영인 고용, 소유 경영 분리, 자본 증권화를 통해 소유권 이전. 됐고요. 37번. 경영 환경을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구분할 때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과업 환경에 해당하는 것은 직접적, 과업 환경 이런 단어가 찾으시면 되는데요. 1. 정치, 2. 경제, 3. 기술, 4. 경쟁자, 5. 사회문화 환경. 답은 4번에 경쟁자가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거죠. 나머지가 간접적 영향이죠. 정치, 경제, 기술, 사회문화 환경은 일반 환경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고, 과업 환경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는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경영 언론 파트를 보셨는데, 최근 3년을 보면 21, 22, 23 이렇게 3년만 보면요. 그 페이올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고 디테일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이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윤리를 강조하면서 안 나왔던 문제는 ESG가 아직 안 나온 거죠. ESG는 다음에 제가 해드릴 건데, 그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있어요. 트리플 바텀 라인.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는 안 쓰고, 트리플 바텀 라인은 그냥 원 바텀 라인하고 반대 개념이거든요. 원 바텀 라인은 이 경제적 성과만, 그러니까 손익계산상의 맨 밑에 IS라면은 쭉 내려와서 하고 마지막에 NI 넷인컴은 이렇게 해서 바텀 라인이 있잖아요. 하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통적 회계에서는 하나만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트리플 바텀 라인이 뭐냐면 경제적인 것도 보지만 사회적인 것도 보고, 그렇죠? 환경적인 것도 봐야 된다. 뭐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다음에 제가 연수 문제 넣어서 해드릴게요. 예상 문제로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윤리는 여러 번 다뤘는데 캐롤을 또 내기는 좀 그렇고,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메이오가 그동안 페이올 한번 나오고 메이오 나왔는데 안 나온 게 이제 테일러하고 포드가 이제 또 안 나왔잖아요. 그동안. 그럼 포드 테일러 좀 깊게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시스템론이나 현대적 관리 쪽으로 내면 더 어려워지겠죠. 복잡성 이론 같은 거 낼 수도 있고, 그렇게 예상하시면, 어렵게 낸다고 하면, 제가 출제자라고 하면 그동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 그쪽이다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 포토의 산업구조 분석 쪽이 앞부분이 나왔다면 뒷부분이 안 나온 거예요. 뭐냐면 뭐 차별화랑 원가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거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산관리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재관리의 ABC 관리법에서 품목을 분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 방법은 1. 민감도 분석, 2. 추세 분석, 3. 비용 편입 분석, 4. 파레토 분석, 5. 인과 분석. 답은 4번의 파레토 분석이죠. 이 파레토 분석 자체를 우리는 20-80 법칙이라고 부르죠.
상위 20%의 보편적 법칙으로 얘기할 때는 상위 20%의 우수한 고객이 우리 회사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이거 마케팅 쪽 적용인 거고요. 생산관리 갖고 들어와서 ABC로만 한정하면은 상위 20%의 중요 품목이 가치 80%를 차지한다. 우리가 관리할 그 재고 관리의 가치 중에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A 품목 위주로 관리하겠다. 그걸 파레토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2번 생산관리 주요 활동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포지셔닝, 2. 품질, 3. 원가, 4. 납기, 5. 유연성. 답은 1번 포지셔닝인데 포지셔닝은 마케팅 용어죠. 그 카테고리만 잘해도 금방 답이 나와요. 3번 제품 P의 연간 수요는 10,000개로 예상된다. 이 제품의 연간 재고주 비용이 단위당 100원, 주문 1회당 소요된 주문비용 200원이다. 이 경우 경제 주문량은 계산 문제 나오시면요, 항상 그 주어진 정보에다가 그거를 아는 알파벳 용어 있죠. 용어로 딱 표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연간 수요는 10,000개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문자 D 연간 수요, 그 다음에 이 연간 재고주 비용이 단위당 100원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문 1회당 소요된 주문비용 200원이다 그러면은 5. 이렇게 문제에다가 옆에다가 기호로 표시해 두면은 관련 공식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Q는 루트 안에 C분의 2OD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죠. 100, 200만 하시고 요거랑 요거 약분되면서 2면 이게 4니까 4를 루트 씌우면 2로 나오면 되죠. 2로 시작한 거 찾으시면 돼요. 그쵸? 200 답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경영학에서 계산 문제 낼 수 있는 곳이 이쪽 생산관리의 EOQ 아니면 EPQ인데 EOQ가 훨씬 가능성이 높죠. 이제 4번에 생산합리화의 3S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에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죠. 표준화는 스탠다디제이션, 단순화 심플리피케이션, 전문화 스페셜리제이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지트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푸시, 2. kanban, 3. 공장 부하 균일화, 4. 유연한 자원, 5. 빠른 생산 준비 시간. 답은 1번의 푸시죠. 그러니까 지트는 풀이고 푸시는 그럼 뭐죠? MRP 하십니다. MRP. 그러니까 MRP랑 GT 비교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MRP는 GT의 반대말로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GT가 풀이니까 MRP는 푸시. 자, 6번에 기업의 공급사설 SCM을 적조 수행해야 할 필요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운송비의 지속적 감소, 2. 글로벌화 진전, 3. 아웃소싱 증가, 4. 공급사설 복잡화, 5. 전자상거래 도입 증가. 답은 1번이죠. 왜냐하면 SCM은 공급사설 관리를 적절하게 된 이유가 가장 출발적인 배경이 운반비가 너무 비싸서 운반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가능하다면 효율화시키자, IT 기술을 활용해서. 그래서 SCM이 나온 거기 때문에 감소이면은 SCM 필요가 없겠죠. 그 외에 글로벌화, 아웃소싱, 그 다음에 복잡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도입 이런 것은 해당이 됩니다. 자, 7번에 식스시그마의 프로세스 개선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의, 2. 측정, 3. 분석, 4. 계획, 5. 통제. 자, 답은 4번의 계획이 되는데요. 그 식스시그마 프로세스 개선 요거는 제가 심화반에선 해드리는 건데 해설에 그래서 제가 넣어드렸어요. 자, DMAIC를 꼭 외우시고요. 가능하면 순서대로 좀 외우시는데, 자, D가 뭐냐? D
define 정의죠, 정의. define. 그다음에 M measure 측정. 그다음에 A analysis 분석. 그다음에 improve 개선. I. 그다음에 C control 통제, 관리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일단 DMAIC가 떠오르면은 풀 수는 있어요. 그렇죠? D하고 관련된 거 정의 찾고 M 관련된 거 측정 찾고 A 분석 찾고 그다음에 I는 없고 C 컨트롤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DMAIC랑 MAIC 구분할 줄 아셔야 되죠? 어떻게 다르죠? DMAIC 5단계도 있지만 MAIC 4단계도 있어요. 이거 뭐가 다르죠? 이거는 첫 프로젝트일 때, 이거는 기존 프로젝트일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프로젝트면은 정의를 하고 시작하시고요. 정의. 기존 프로젝트는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MAIC 4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푸시고 8번 가겠습니다. 자, 수혜측 기법 중 정성적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델파이법 2. 시계열 분석 3. 전문가 패널 4. 자료 유추 5. 패널 동의. 답은 2번이 되는데 이것도 문제 푸실 때 정성적 기법의 반대말이 뭐냐 그렇게 하고 출발하세요. 정양적 기법이죠. 그러니까 양적 기법, 질적 기법. 정성적은 질적 기법, 그다음에 반대는 양적 기법.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양적 기법 찾으면 되고 답은 2번 시계열 분석이고 1번 델파이는 세 가지 기억나시면 되죠.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한 익명의 외부 전문가 여럿에게 의뢰하고 두 번째 편지로 의뢰하고 세 번째 계속적 피드백하고 떠오르시면 되고 3번의 패널과 5번의 패널 둘 다 패널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의견 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질적 기법 볼 수 있고 4번에는 유추란 단어가 있죠. 유추. 그렇죠? 질적 기법인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에 A 기업의 X 부품에 대한 연간 수요 2,000개다. X 부품 1회 주문비 1,000원, 연간 단위당 재고주비 400원일 때 경제적 주문량 모형을 이용하여 1회 경제적 주문량과 이때 연간 총비용을 구하면 아주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자, 연간 수요 2,000개다. 그 다음에 1회 주문비가 1,000원이다. 그 다음에 연간 재고주비가 400원이다.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자, Q는 루트 안에 C분의 2UD 400 2 곱하기 1000 곱하기 2000 되고 TC는 2분의 QC DQO 2분의 이걸 먼저 구해야지. 구할 수 있구나. 자, 요거 먼저 해보는데요. 2는 4. 그렇죠? 이렇게 되면 1이니까 1짜리 찾으면 되고요. 그러면 3 아니면 4예요? 답이.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00이 맞다면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 TC 구하는 또 하나 공식이 이걸 하나 더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빨라요. 이게.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이 Q 몰라도 여기서 Q를 구해가지고 이걸 여기다 넣고 구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루트 안에 2 곱하기 5 1000 D 2000 곱하기
400 구하시면 되죠. 2는 4, 4, 4, 16이니까 4로 끝나는 거 찾으면 돼. 4로 시작하는 거. 맞죠? 답은 4번이 되죠. TC 구하는 간편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두시고 혹시 모르셨다면 그냥 이거는 위에 Q 몰라도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Q 몰라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루트 씌우는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부분 시험은 그냥 제곱근이 쉬운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약분하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제품 A의 연간 수요 10,000개로 예상된다. 이 제품의 연간 제규주 비용이 단위당 200원이고 1회당 소요되는 주문 비용은 100원이다. 이 경우 이후 Q에 의한 최적 주문 횟수, 주문 횟수를 물어봤네. 이거 약간 꽌네요. 우선은 D가 10,000개, C가 200원, O가 100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우선은 Q를 먼저 구해보는데 Q는 루트 안에 C분의 2OD C 200 2 곱하기 100 곱하기 10,000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게 아마 1000 정도 될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다. 정확히 해야 되나? 10,000이니까 100인 것 같다. 100 그쵸? 100 100 근데 이제 요게 총 10,000개니까 100번이네. 100번 맞죠? 주문 횟수 100개씩 총 10,000개 주문되니까 100번이지.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네, 11번 다음 특성에 알맞는 생산 운영 관리 시스템의 명칭은 밑에 먼저 보기 보면 JIT, MRP, MRP2, CIM, FMS 박스에 칸반, 린 답이 나오죠? 답은 1번의 JIT고요. 무재고 생산, 지향, 생산의 평준화 다 JIT 얘기입니다. MRP2는 뭡니까? 3번에 MRP는 알겠는데 MRP2는 뭐예요? MRP 제3유형이죠. 3유형. 그러니까 MRP가 1유형, 2유형, 3유형 세 가지 나눠지는데 1유형은 오픈 루프, 2유형은 크로즈드 루프, 3유형이 MRP2 이렇게 되고요. 그 박스 안에 린은 뭡니까? 린은 JIT 개념에다가 가치가 높은 제품 신속하게 생산, 개발, 생산 그걸 린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JIT는 특징이 고정비를 낮추는 거예요. 또는 생산 준비비 낮추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가치가 높은 제품 신속히 생산하게 된다면 자 원래 이게 고정비고 요게 단위당 이게 총 공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BEP가 여기였는데 JIT 생산은 첫 번째 공헌이 뭐냐면 고정비를 낮추는 거예요. 고정비를.
거기에다가 이 가치가 높다는 거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P 다시 빼기 V에 Q 이렇게 되면은 더 가파라진다. 이거에 비해서 더 가파라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BEP가 되죠. BEP 다시. 그죠? 그래서 더 적은 양을 갖고도 BEP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틈새 시장에서 사업이 가능하다. 린이죠. 물론 린의 원래 뜻은 뭐예요? 린은 이제 빼짝 마른 뭐 이런 거예요. 빼짝 마른 린. 그래서 최대한 줄인 거죠. 최대한 모든 걸 다 줄여서 BEP를 최대한 낮춘다. 그게 린의 핵심 개념이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시계열 분해법은 시계열 변동을 4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4가지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계절 변동, 2. 추세 변동, 3. 불규칙 변동, 4. 순환 변동, 4. 5. 인과 변동. 답은 5번이죠. 이것도 뭐 카테고리만 잘 하시면 되는 게 우리가 이 수예측 기법이 질적, 양적 이렇게 구분해 놓고 양적이 다시 시계열, 인과관계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생뚱맞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아니까 잠깐 그냥 복습해 보면 시계열 분해도 잠깐 해드려 볼게요. 시계열 분해. 자, 우리는 과거 시계열이 저렇게 복잡하게 움직일 때 저 움직임을 가지고 얘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걸 예측하고자 하는데 과거 움직임 전체를 한꺼번에 보기가 불편해서 제일 먼저 추세를 찾습니다. 추세. 자, 추세에 의하면 이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추세, 영어로 트렌드. 두 번째가 요 빨간 점선 있는 자리가 1월 1일이 있다. 여기가 1월 1일.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1월 1일에 뜨고 연초에 뜨고 연중에 가라앉는 이런 속성이 있다. 그럼 이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계절 변동, seasonal variance.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 안에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물결이 이렇게 갔다 치고 그러면은 약간 물결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좀 더 크게 보면은 그럼 그것에 의하면 이 방향이다. 이게 장기적인 순환 요인, 순환 변동이라는 거예요. 순환 요인. 그리고 이제 이 세 개를 합쳤을 때 이렇게 세 개 합쳤을 때 얘가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아직도 좀 설명이 안 된 나머지가 있어서 그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불규칙 변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불규칙 변동. 이거 합치면 그때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세, 계절, 뭐 순환, 불규칙 이런 용어는 다 배웠던 거고 인과 변동만 생뚱맞지만 이걸 내용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항상 카테고리로 푸셔라. 시계열과 인과관계를 비교하는 문제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푸시면 더 쉽고 안전합니다. 자, 13번. 산업재해 원인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 건물 기계 설비 장치 결함, 2. 안전보호 장치 보호구의 오작동,
3. 생산공정 결함. 4. 개인의 부주의, 불안정한 행동. 5. 경계표시, 설비 오류. 문제가 좀 생뚱맞은 거예요. 이건 교과서에서 이렇게까지는 다루지 않는 상태인데 이런 문제가 일단 나왔어요. 그럼 이제 푸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자, 그러면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격이 다른 것은 자, 그럼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도 5개 중에 성격이 다른 게 몇 번일까? 답은 4번. 왜 그럴까요? 4번은 그 사람의 실수 쪽이거든요. 그렇죠? 딴 데는 뭐 기계장치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보호장치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서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자, 올해가 아시겠지만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하 기업한테 강제 적용되는 첫 해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50인 이상은 그동안 2년 전부터 적용돼 왔었고 50인 이하까지 그 법이 적용되면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힘들어할 것 같다. 그래서 유예를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실패가 돼가 그냥 통과가 돼버렸어요.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중요한 어떤 임팩트를 줄 텐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 출제자들도 뭔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아, 이거 중대재해나 뭐 안전관리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만들고 싶은데 생산관리 교과서 내에서 몇 개 없어요, 내용이 보면은.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문제 만들 수 있는데 해설 쪽 잠깐 보시면 해설지에 보면 제가 산업재해 원인으로 4M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요거 하나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 4M은 첫 번째가 machine, 그러니까 기계 설비 쪽, 두 번째가 man, 사람 쪽, 세 번째가 미디어, 이거 4M에다가 넣다 보니까 미디어를 쓴 거지 사실은 물질 환경,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관리,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조심하실 건 이제 사람하고 관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하고 매니지먼트가 읽어보면 막 서로 막 섞이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분류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번 머신은 기계 설비니까 설비 자체 결함, 보호장치 불량 이쪽으로 보시고 2번 맨은 방법, 작업 방법 부적절 또는 자세, 동작 부적정 아니면 근로자의 특성, 개인의 뭐 고령, 미숙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물질 환경에서는 공간 부적절, 가스, 증기, 화학물질 이런 거 막 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관리 제대로 못하고 이런 거. 그런데 매니지먼트는 매뉴얼, 그러니까 규정이나 매뉴얼 미흡 이쪽이고 여기 안전관리의 계획 미흡, 그 다음에 감독, 지도, 결여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다 이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사고가 나면 그 경영자가 엄청난 데미지가 생깁니다. 경영상에. 그렇죠? 뭐 인신구속도 가능하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잘 대비해라.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란 걸 해요. 위험성 평가. 그 위험성 평가를 해서 이게 일정 수준이 넘도록 평소에 관리해야지 이게 오히려 위험성 평가 물론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런 거에 의해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은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분리해 두시고 혹시 낸다면 뭐 그 정도 이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자, 14번. 채찍 효과의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은 1. 공급망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수요 예측 2. 일정 기간 예상되는 물량에 대한 일괄 주문 방식 3. 판촉 및 세일 등으로 인한 가격 변동 4.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에 따른 구매자 간 힘겨루기 5. 전자자료 교환 사용 약간 난이도가 높아졌네요. 채찍교가 정의 묻는 것보다는 원인을 물어보면서 원인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답은 5번인데 5번은 오히려 발생 요인이라기보다는 해소 요인 쪽에 가깝습니다. 해소 요인 쪽에
우선은 간단히 리마인드를 시켜드려 보면은 여기서의 자잘한 변화가 연쇄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점점 커지는 걸 말하죠. 채찍 효과. 근데 이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된다? 해소하려면 동시화하면 된다. 동시화란 건 뭐냐면 여기에 자잘한 변화를 얘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받아들이면 시장의 변화도 적극 대응하면서 과잉 대응하지도 않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이 동시화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게 IT 기술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뭐냐? SCM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전자문서 교환이라는 게 전자자료 교환, 뭐 EDI라고도 하는데, 그 EDI라는 건 사실은 원래 좀 작은 개념, 원시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메일 주고받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사실은 SCM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 현대적 개념인 것이죠. 그 SCM이 나오면 또 너무 쉽게 풀까봐 저렇게 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자문서 교환은 IT 기술 중에 아주 원초적 기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거는 이 동시화를 위한 도구 중에 아주 중요한 도구이므로 발생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답으로 내는 건 쉬웠는데, 단 이 나머지 4개가 실제 문제가 약간 변형돼서 또 나왔을 때 이게 채찍 효과 발생 원인으로서 우리가 이걸 찾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공급망 단계별로 이루어진 수요 예측. 이제 이건 이런 뜻이죠. 제가 이제 평소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 하나가 한 개를 변화시키면 판매자는 나한테 오는 소비자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한 판매자가 제조업자한테 10개를 변화시키면 제조사는 나한테 사가는 판매자는 더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으로 받아들이죠. 요거를 1번에 단계별로 수요 예측을 각각 한다는 뜻이죠. 각각. 진짜 수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만 수요 예측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다. 그렇게 되면 맞고, 2번 일정 기간 예상되는 물량에 대한 일괄 주문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수시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 변화가 이렇게 수시로 반영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과장되는 경우가 있다. 그 변화를 반영해서. 그 다음에 3번 판촉 및 세일 등으로 인한 가격 변동. 이 가격 변동으로 수요 변동이 일어나죠. 수요 변동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즉각 대처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위처럼 뭐 일괄적으로 주문하거나 이러다 보면 채찍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에 따른 구매자 간 힘겨루기. 참 이거 좀 생뚱맞는 문장이긴 한데, 그 공급 초과하는 수요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그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사람이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겨요. 수요가 더 많을 때 나한테 먼저 달라고 한다든지 가격을 좀 높여서라도 살려고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겨서, 그러면은 이게 과잉 대응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공급 수요 초과 현상이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이걸 또 장기적으로 보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구매자 간 힘겨루기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나한테 먼저 달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쪽에서는 과잉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두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15번
2014년 5월 수요 예측치 200개, 실제치 180개일 경우 지수평활 계수가 0.8이면 단순 지수평법에 의한 X4년 6월의 수요 예측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수평활법도 가끔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계산 너무 쉬워서 이제 그런 거죠. 그 원래 공식은 그렇죠. 다음 기의 예측치는 전 기의 예측치에 유사한데 단 전 기의 예측치와 그러니까 t-1기의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의 일부가 그러니까 평활상수가 곱해져서 다음 기 예측하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 나오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t-1기의 예측치 플러스 알파의 실제치 빼기 예측치 또는 알파의 실제치 1-알파의 예측치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공식은 있지만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차이가 증가했으면 증가시키고 감소했으면 감소시킨다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읽어보면 5월에 전달의 예측치가 200개고 이게 200개고 이게 0.8이고 그 다음에 실제치가 180개 그러면 예측이 200인데 실제가 180이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20개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8이 16 16개 줄이면 돼요. 16개 줄이면 그러면은 184가 되는 184 그렇죠?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전기에 늘었으면 좀 늘리고 줄었으면 좀 줄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16번 린 생산 방식의 전제 조건이 아닌 것은 1. 작업장 정비 2. 품질 경영과 실수 방지책 구축 3. 푸시 시스템 도입 4. 생산 준비 시간 단축 5. 생산 스케줄 평준화 안정화 답은 3번이죠. 린 하면 그냥 지트로 떠올리시면 되고 지트 하면 푸시가 아니라 풀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내시고 나머지 뭐 그 작업장 정비랑 그 4번 생산 준비 시간 단축은 같은 말이에요. 작업장 정비가 생산 준비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생산 준비 시간, 생산 준비 비용 단축 같은 말이고 그 2번에 품질 경영 워낙 중요한 거 아시고 지트에 실수 방지책을 뭐라고 하죠? 포카요케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포카요케? 자, 포카요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포카요케는 종업원들이 애초에 실수하지 않도록 아예 설계를 잘 해놓는 거를 실수 방지책 이렇게 부릅니다. 포카요케. 이 포카라는 단어가 일본어 발음 중에 바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빠가라는 단어 들어보세요. 빠가. 그거랑 좀 약간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바보라도 실수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지책. 그래야 품질이 유지가 되겠죠. 자, 17번 계속 반복되니까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A기업은 1년간 400개 부품을 사용한다. 부품 가격은 개당 1,000원. 주문 비용은 회당 10,000원. 단위당 연간 재고지 비용은 부품 가격 20%라면 EOQ는 1년간 400개 부품 사용한다. 그러면은 D가 400이고 부품 가격이 1,000원이고 주문비가 회당 10,000원. 그러니까 5가 10,000원. 이고 그 다음에 유지비는 부품 가격의 20%다. 유지비는 1,000원에 20%.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푸시면 돼요. Q는 루트 안에 C분의 2OD.
200. 이렇게 하면 2고 4니까 2로 시작하는 것도 하시면 돼요. 3번. 됐죠? 푸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